여러분이 이렇게 흔히 알고 있는 러시아 작가의 이름, 대표적인 작가가 누가 있습니까? 톨스토이, 도스토옙스키 같은 작가들 당장 떠오르죠. 이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또 덧붙인다면 투르게네프 같은 작가, 이런 작가들이 19세기 후반에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대작 장편 소설들을 내놓은 그런 작가들이었죠. 근데 이런 작가들이 한 80년, 그러니까 1880년 체호프가 한 20살 무렵 되고, 그리고 바로 이제 그 20대 초부터 체호프가 그 글 쓰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, 바로 그 시기에 이 대문호들이 톨스토이, 도스토옙스키, 투르게네프 같은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은 문필 활동을 접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. 뭔가 이제 러시아 문단에 어떤 그 상이 안 보이는, 전체 그 미래가 안 보이는 대작가들이 다 사라지고 뭔가 그 새로운 주도적인 작가가 출연하고 있지 않은 또 과도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체호프 이후에는 이제 바로 상징주의라든가 또 20세기 들어가면서 뭐 모더니즘의 이런저런 사조들이, 그리고 그 사조를 대표하는 이제 걸출한 작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, 딱 체호프가 그 활동하던 시기가 좀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주의라는 어떤 사조와 모더니즘이라는 사조의 그 딱 중간 지점에 아주 묘하게 체호프라는 작가가 걸쳐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체호프를 이런 경계적인 작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. 경계 위에서의 삶은 불안합니다. 어떤 결정되어 있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. 경계 이쪽과 저쪽의 어떤 그 정해진 가치의 중간에 있으니까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무한한 의미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. 21살에 플라토노프를 쓰고, 그 다음에 갈매기가 쓰여진 게 1890년, 그러니까 36살 때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할 그 갈매기가 쓰여졌죠. 15년의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. 진짜 체호프다운 희곡을 쓰게 되기까지. 그 사이에 물론 실패를 하긴 했지만은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건가,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플라토노프라는 대실패작으로부터 갈매기라는 대성공작이 나오게 된 건가, 그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플라토노프라는 희곡, 21살 때 희곡은 일단 길이부터가 보통이 아니었어요. 거의 그 분량이 체호프의 그 뒤에 쓴 후기 장막극의 한 3편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. 러시아어 원본으로는 180쪽의 그 희곡이에요. 엄청난 길이죠. 이거를 그냥 그 텍스트 그대로 공연을 하면은 한 6시간, 7시간은 좋게 걸릴 만한 괴물 같은 희곡이었어요. 그 내용에 있어서도 좀 괴물 같은 희곡입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체호프가 그 생각하는 극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요소들을 좀 험하게 말하면은 이 희곡 속에 다 때려 부은 거예요. 한마디로 이 극적인 것에 대한 어떤 아마추어 작가의 조잡한 이해, 그리고 어떤 터무니없는 어떤 문학적 조바심, 문학적 야망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문학적 조바심을 한 몫에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. 그런 플라토노프의
로부터 멀어져가는 과정에 혹은 플라토노프로부터 그 얻은 교훈을 보여주는 첫 번째 계기가 바로 이제 5년 뒤에 나오는 두 개의 단막극인데요. 하나는 1886년에 쓰여진 담배 해독에 관하여라는 1인극이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쓰여진 백조의 노래라는. 이 두 작품을 보면은 이 플라토노프의 실패를 통해 가지고 체호프가 얻었던 교훈이 뭔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. 우선 뭐 산술적으로 말해서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했었는데 그게 이제 한 사람으로 축약돼 버린 거죠. 뭐 당연히 이제 등장인물이 없으니까 그 인물들 사이에 갈등 같은 것도 없어져 버리죠. 당연히 또 사건도 없겠죠. 혼자서 무슨 사건을 일으키겠습니까? 무대 위에 한 사람만 서 있는 겁니다. 이 텅 빈 무대 위에서 배우가 홀로 관객과 대면합니다. 바로 이런 식의 그 구성을 통해 가지고 관객과 객석을 문제화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극장을 장악하는 어떤 마법적인 힘의 장을 발견하고 있습니다. 사건이 없이, 상대 배역이 없이, 그리고 일관된 주제가 없이도 그냥 무대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연극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체홉은 이 희곡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. 92년에 이제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재미있는 희극 소재가 있는데 아직 결말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. 누군가가 새로운 결말을 발명해낸다면 그는 희곡의 새 기원을 열게 될 것입니다. 진정한 결말이 없어요. 주인공은 결혼하거나 권총 자살을 할 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. 나의 새 희극의 제목은 희극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. 담배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만 시작처럼 이상한 결말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한 그걸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. 그러나 결말을 생각해내면 2주일 안에 써버릴 것입니다. 이게 지금 갈매기가 쓰여지기 4년 전에 썼던 편지의 내용인데 1895년 8월 20일에는 그러다가 희곡을 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. 라는 그 편지를 씁니다. 근데 바로 그 2달 뒤에, 그러니까 앞서서 희곡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마지막으로 희곡을 쓰고 싶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한 2달 후에 바로 이제 갈매기가 나왔다는 겁니다. 이 다음부터는 인용된 부분인데요. 상상이 갑니까? 희곡을 쓰고 있습니다. 아마도 11월 말까지 끝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만 나름대로 만족스럽긴 한데 다만 연극의 조건을 몹시 거스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. 라는 말도 했고 그래서 희곡은 이미 끝냈습니다. 포르테로 시작해서 피아니시모로 끝냈죠. 그러니까 뭐 음악 용어죠. 강하게 시작해서 약하게 끝냈다. 실제로 체호프의 드라마가 다분히 음악적인 어떤 리듬과 어떤 구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. 자,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거죠. 극예술의 모든 법칙에 반해서라고 자기 그 희곡을 정의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갈매기가 드디어 탄생을 했죠. 무엇이 이 체호프의 그 갈매기의 독특한 점이었을까에 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. 우선 이 갈매기는 연극에 관한 연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 담배 해독에 관하여나 백제의 노래에서 이미 시작된 일인데 이 이상한 희곡 갈매기는 지금까지 연극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연극의 시대를 열겠다는 극작가 체호프의 아심이 노골적으로 과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우선 극장이라는 것이 공간적인 차원에서 거의 주인공처럼 제시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공간적인 차원에서 그렇고 또 다른 언어적인 차원에서 갈매기에서 연극이라는 게 하나의
그 핵심적인 주제죠. 이 갈매기를 쓰고서 체호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이 연극에 문학에 관한 많은 얘기, 그리고 적은 사건들이 적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오푸드의 사랑. 푸드라는 거는 러시아의 무게단위인데 한 16kg쯤 되는, 그러니까 뭐 한 가마니, 5가마니의 사랑,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. 사랑 얘기가 많고 사건은 적고, 그리고 문학에 관한 많은 담론들이 있다라는 뜻이죠. 근데 여기서 그 문학 얘기는 주로 이제 연극에 관한 얘기가 되죠. 체호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. 인간들은 식사를 하고 또 식사를 한다. 근데 다만 그 순간에, 그 식사를 한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운명은 결정되고 파괴된다. 그러니까 일상성이라는 겉모습에 있어서는 물론 체호프는 부르주아 멜로드라마의 어떤 그 양식과 비슷해 보이는 점이 있을 수 있지만은, 그러나 그 일상성 속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던 거죠. 다양한 방식으로 나열되는 연극의 양식들, 코드들, 사실주의 연극, 상징주의 연극, 셰익스피어, 이런 것들은 결국 나는 이 모든 것을 내 연극 속으로 다 포용한다라는 그런 어떤 엄청난 호기를 보여주는 것이죠. 이 작가의 아르카디나의 이 고루한 연극, 트레플레프의 그 혁신적인 연극 형식. 자, 셰익스피어는 연극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작가죠. 이런 것들 모두가 결국에는 갈매기를 구성하는 한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다. 달리 말하면 갈매기라는 희곡 자체가 어떤 자족적인 하나의 양식이라고까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설정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가장 체호프가 연극사적으로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앞서도 이제 언급했지만은 사건이나 행동에 대한 관념을 혁명적으로 바꿔놨다는 데 있습니다.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희곡은 뭐 정확히는 희곡이 아닙니다. 이제 비극인데 그걸 뭐 꼭 비극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 장르 전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어쨌건 희곡은 행동하는 인간을 모방한다는 점에서 다른 장르.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리스 시대의 경우에는 서사시죠. 그리고 그 서사시는 오늘날의 장르로 이렇게 환원해서 생각하면 소설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. 뭐 소설은 3인칭, 뭐 소설, 뭐 전지적 작가 시점, 온갖 그 다양한 어떤 시점들의 그 구사 방식이 있지만은 희곡은 뭐 그 모든 사람 그 등장인물들이 1인칭으로서밖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양식이죠. 근데 이 1인칭일 수밖에 없는 그 연극의 주인공은 그 행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자기를 표현할 수밖에 없고, 그리고 그런 행동이 바로 이제 극적인 사건을 만들어내죠. 그리고 그 극적이라는 말에서 이미 표현되고 있지만 그 사건은 뭔가 특별한 것이어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 이 2시간, 뭐 3시간 지속되는 그 연극의 시간을 관객들이 견딜 수가 없겠죠.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과 불화가, 그리고 질투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것이 다시 더 큰 행동을 만들어내고 더 큰 사건을 야기하고, 그리고 마침내 이 등장인물들의 세계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파국을 맞게 되는 그런 게 바로 그리스 비극에서 시작해서 19세기까지 이어져 온 서구의 어떤 연극적 전통이었죠. 근데 갈매기에서는 어떠냐 말이죠.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게 이제 체호프 후기 희곡에서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인데, 사람들이 싸우고서도 그게 아주 골 깊은 불화로 가지 않고, 그리고 또 이내 또 화해를 하고 그럽니다. 이를테면 이제 알까지나와 이 모자 사이의 불화, 바로 전까지 막 싸우다가 또 금방 화해하고 어머니 앞에서 질질
이렇게 눈물 흘리고 이런 모습을 트레플레프가 보이죠. 또 이 트레플레프가 그 트리고린한테 결투 신청을 했대요. 왜 했대요냐 하면은 이게 무대 위에서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다. 한 2막하고 3막 사이에,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어요. 근데 그 실제 무대 위에는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지 않는 거죠. 그 앞에 작품 이바노프하고 1890년의 작품하고 7년 전 작품하고 비교를 또 해보는 것도 재밌습니다. 이바노프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주인공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무대 한가운데서 갑자기 총을 꺼내가지고 자살을 해요. 권총 자살을 해요. 그렇게 어떤 극적인 사건을 처리하던 방식이 갈매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? 트레플레프의 두 번째 자살 시도, 결국 성공하는 그 자살 시도 마지막 장면, 네, 그 자살 장면. 다른 가족들은 이제 무대에서 트럼프 놀이를 하고 있는 동안, 그리고 뭐 밥 먹으려고 준비하는 동안 바로 옆방에서 자살을 하죠. 이 비극이라는 게 뭔가 이런 결정적인 그 주인공의 최후, 그런 파국을 맞게 되면서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. 그 새로운 가치, 새로운 세계의 어떤 전조로서 그 파국이 의미가 있는 건데요. 갈매기의 이 마지막 장면은 어떻습니까? 앞서 말했듯이 일상 속에서 카드놀이하고 밥 먹고 그러는 바로 옆에서 이 주인공의 최후가 결정되고 있어요. 그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, 소위 그 어떤 비극에서의 그 파국에 대해서 또 어떤 그동안의 연극이 갖고 있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. 바로 뭐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람들이 먹고 식사한다, 또 식사한다. 그리고 바로 그 옆에서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그 체홉의 발언대로 이제 이 갈매기의 마지막 장면이 처리되고 있는 거죠.